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안녕 돈키호테 책 진행을 맡게 된 이태호라고 합니다. 저는 광고회사 TBWA 영팀에서 카피라이터를 맡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선배님들과 함께 영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내 카피라이터인데요. 그래서 평소에는 선배님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 공세를 펼치십니다. 근데 오늘은 역으로 제가 이 기회를 틈타서 한번 날카로운 질문들을 펼치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저희 선배님들을 괴롭혀 주실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1시간가량 안녕 돈키호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 소개를 간략히 해보려고 해요. 다 저희 팀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안녕 돈키호테에 나오는 이제 영팀은 기존 광고와는 조금 다른 광고를 해보자고 모인 팀입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광고 아닌 광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꼭 사람들이 TV로 광고를 보는 거 아니고 신문으로 광고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상에서 펼쳐지는 이벤트까지 모두 광고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광고가 아닌 광고를 해야 되는 시대에 발맞추고자 TBW에서도 새로운 팀을 만들어야 됐고, 그래서 그 보통의 회사들에서 1팀, 2팀, 3팀 이렇게 순서대로 편제를 매기는 거랑은 좀 다른 질서를 깨보고자 해서 영팀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저희 저자분들은 저랑 같이 영팀 소속분들이시고요.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 수장이시자 TBW에서 크리에이티브 대표를 맡고 계신 박웅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박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팀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계신 김재호 CD님. 안녕하세요. 김재호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떨리는데요. 재밌을 시간일 테니까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민철 CD님. 네, 안녕하세요. 김민철입니다. 오늘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년차 카피라이터 서준혁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젊은 피 서준혁입니다. 네, 끝까지 재밌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보다는 조금 더 늙은 피시긴 한데 이제 TBW의 형태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이제 책을 낸 게 되게 특이한 일인 것 같은데 TBW의 영팀, 뭐 제가 있는 팀이기도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프로젝트 참 많이 했잖아요. 저도 몇 개가 떠오르긴 하는데 제 친구 광고회사 다니는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뭐 그런 것까지 했어? 이렇게 놀라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 팀을 아까 제가 간략히 소개드리긴 했지만 좀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소개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기밀 프로젝트가 많아서 영업 비밀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알려진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이 안녕 돈키호테가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주니어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스피치 프로젝트를 하도록 해주는 건데 이름은 망치고요. 망치의 책도 나온 바가 있으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직업이 광고인이다 보니 광고를 하게 되네요. 그 망치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창의력에 대한 일종의 실증, 사례, 사람은 누구나 폭탄이다 라는 책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이 방송은 책 장사 아니었고요. 오해하시지 않도록 다시 안녕 돈키호테 북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시 3분이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 주변에서도 제가 책 나왔다, 안녕 돈키호테라는 책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단골로 듣는 질문이 제목이 좀 특이한데? 왜 안녕 돈키호테야?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번 기회에 독자분들께 한번 왜 그런 제목이 탄생했는지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돈키호테라는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키호테 하면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 풍차를 향해 무모하게 돌진하는 뒤도 생각하지 않고 내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해보는, 그래서 그 돈키호테라는 사람이 진짜 책 안에만 존재하는 사람일까? 어쩌면 우리 주변에, 어쩌면 과거에, 어쩌면 역사 속에 수많은 돈키호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를테면 70년대에 뿌리 깊은 나무라고 잡지책이 있었어요. 그 잡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정도 후에 폐간이 되었지만 그 잡지책이 해놓은 바들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돈키호테라고 부를 수 있겠다. 혹은 마네가 그린 그림, 정선이 그린 그림, 세종대왕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도 돈키호테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사례들을 모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가장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안녕 돈키호테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안녕 돈키호테가 저희 서문에도 CCO님께서 쓰신 서문에 나오지만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어떻게 처음 품으셨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책으로 나오게 됐는지 그 계기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직업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창의력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한 20년 정도 창의력에 관련된 강의를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직업이 이제 광고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너는 그 광고를 어떻게 만드니? 같은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강의를 어쨌든 해야 돼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발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를 직업상에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이라는 단어는 이 한자로 만든 창조할 창자에다 뜻 의자 힘력자를 봐도 그렇고 뭔가 사람들은 창의력 하면 발상을 잘해야 된다. 훌륭한 생각을 해야 된다. 천재적인 영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난 30년간 제가 업계에서 배우고 체험한 거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이디어는 그렇게 한꺼번에 태어나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조그만 게 커지고 변화되고 진화해 나가고 마치 조그만 씨앗처럼 나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자라다가 꺾이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창의력은 발상이 아니라 그걸 씨앗을 키워내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글쎄요, 거칠게 한 10년 전부터는 창의력 관련된 강의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정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발상보다 과정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창의력에 대한 저희 생각이었었고요. 이 안녕 돈키호테라는 책이 지금 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뜻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게 어떻게 그거를 지치지 않고 기어코 만들어내느냐, 그 힘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얘기 때문에 이제 이 책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지난 제 직업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창의력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정리한 책이 이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진행하면서 약간 시간이 네. 남는 타이밍이 벌써 와버렸는데 막내 카피라이터 보니까 약간 이게 미숙해서 그러는데 방금 지치지 않고 계속 창의력을 탐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일 궁금해요. 전 신입 때 진짜 일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대표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대표님께서는 되게 신입사원 때 지칠 때 그런 지치지 않고 창의력을 계속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동원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신입사원 때라면 사실은 가장 큰 동력은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치지 않은 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이 회사 일을 해야 됐었고 잘하지 않으면 계속 월급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게 제일 컸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끄는 사람 리더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자기 확신 같아요. 자기 확신이라는 게 내가 확신을 품을 때 솔직히 확신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훌륭한 캠페인이 나올 것이고 석 달 후에는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다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미지의 땅인 거죠. 그 미지의 땅이라서 불안해하면서 스텝을 안 나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필요한 건 그냥 결정을 확 내려버리는 거죠. 그냥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한 발을 더 내딛으면 절벽일지 새로운 신천지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딛지 않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실패를 했어요. 나는 신천지라고 생각하고 밟았는데 낭떠러지였었고요. 그래서 떨어진 캠페인이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만든 캠페인 중에 8개 정도죠. 10개 중에 8개 정도. 한 2개 정도, 1개 정도가 이제 단단한 땅을 디딘 거죠. 지금도 그런 실패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으려면 자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거죠. 내 손에 답이 있다. 이 답이 지금 보기에 되게 없어 보이고 답 같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손에 있는 무엇 중에 분명히 답은 있다. 이 확신. 이거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더 끌어주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좀 더 하면 감사합니다. 이거를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스티브 잡스 책에서는 주관의 자기 왜곡이라고 그랬어요. 주관적인 자기 왜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되는 사실을 어느 순간이 되면 왜곡을 시켜버려요.
이거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가면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사실은 안 봐요. 안 보고 이건 좋은 거야. 될 거야 라고 확신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떨리죠. 분명히 나도 보이는데 여기에. 근데 이것 때문에 스텝을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스텝들은 불안해하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보죠 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이제 저도 떨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이런 문제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어쩌보면 무모함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는 실패를 감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사회 창의력을 화두로 삼고 있는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여전히 부족한데 민철 CD님께 또 뭔가 실패의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뭐 신입사원 때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신입사원 때는 선배들을 잘 만나서 실패를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얄밉다. 왜 실패를 하지? 왜 PT가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진짜 다 됐었거든요. 제가 선배복이 없었던 거로. 선배 여기 근데 민철 CD 신입사원 때 저희가 9번을 경쟁을 들어갔는데 9번이 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입 1년 때가 저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시청자분들은 9번 들어가서 9번 이겼다는 게 어떤 건지 아마 상상 못 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상하게 뭐 2주에 한 번씩 PT를 해도 다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안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때 CCO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에게 다시는 이런 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연말에 저는 말도 안 돼. 우리 계속 이길걸? 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근데 그러고 났더니 지난번에도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그때 안 됐어.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 나와 싸우느라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맞추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계속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준혁 사장님께서는 어떤 실패가 있으신지. PT를 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정반대로. 네,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 PT의 단맛을 확실하게 본 적이 없어요. 그 야구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야구에서 타자가 3할 치면 잘 치는 타자잖아요. 우리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 10번 중에 한 3번, 4번 따면은 정말 잘하는 거죠. 같이 비딩에 들어가는 회사가 4군데, 5군데가 넘을 때가 많은데 그 중에 3번, 4번 딴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다음 질문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원래 만든 건 5 진짜 짧은 다큐였잖아요. 이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큐멘터리. 네. 원래는 이게 다큐멘터리 이전 얘기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정말 씨앗은 여기 계신 CCO님의 생각, 발상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발상을 창의력은 실행력이다라는 그 발상을 만들어보자, 돈키호테를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발전이 되면서 스태프들이 같이 붙었고요. 저희가 같이 있었고요. 이거를 한 1분 정도의 컨텐츠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이게 다큐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 상태로 1분짜리 그냥 컨텐츠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광고 일을 하다 보니까 광고주가 있어야 되고 그 예산에 맞춰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그 범위가 있었는데 그 가이드가 없는 상태였어요. 발상이 있었고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동의가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정확한 목적을 모른 채로 일단은 세상에 있는 돈키호테들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엔 컨텐츠로 만들어진 게 초반에 4편 맞죠? 그 4편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막막한 거예요. 이 4편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저희 뭐 소셜에 올려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거기서의 CCO님의 실행력 고맙습니다. 그 실행력이 빛을 발하지는 사실 바로 못했고요. 그쵸? 계속 노크를 하는 과정으로 4개
망치를 들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다녔고 그 결과적으로 문을 열어준 곳이 OTBN이라는 곳을 만나서 이거를 다큐멘터리 형태로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편수를 12편 정도로 크게 시리즈물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 도달해서 그렇게 힘들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다큐멘터리라는 포맷까지 온 거였어요. 되게 뿌듯했죠. 일단 발상에서 시작된 게 제작이 됐고 그것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이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뿌듯하면서 이제 끝나는가 싶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만들었던 게 어딘가에서 보여졌다라는 거에 만족을 하고 있고 살짝 잊혀져 갈 무렵이었죠. 그때 이제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자 안녕 하고 있었는데 민음사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안녕 하면 우리는 안녕 했는데 혼자 저쪽에서 안녕 이러면서 온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겠구나.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 끝날 줄 알았던 것이 책이 된다라는 또 다른 발상을 만났고 거기서 또 다른 실행력들이 막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작가님하고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 컨텐츠는 이런 레퍼런스랑 같이 풍부해질 수 있겠다. 회의를 1년 정도 했나요, 저희가? 그렇게 또 실행력에 대한 새로운 회의들을 1년 정도를 거치면서 또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게 이거죠. 사실 이게 책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프로젝트는 또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약간의 불안감이 오더라고요. 이게 또 어디서 또 안녕하고 또 새로운 싹을 틔울지 몰라서 저는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또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큐를 만들자는 게 그러니까 지금 다큐가 나왔으니까 어딘가 쉬워 보이지만 처음에는 다큐를 만들자고 딱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떤 반응이셨을지 궁금해요. 우리가 어떻게 다큐를 이렇게 다들 그런 거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과연? 아니죠. 전부 그랬죠.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을지 궁금해요.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광고 회사다 보니까 15초, 맥시멈 30초를 만드는데 되게 특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2분짜리, 실은 2분짜리가 될지도 몰랐고 어떤 곳에서는 1시간짜리로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1시간짜리 원고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그건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1시간짜리가 맞는 걸까? 실은 그리고 A4지로 한 5장 정도를 썼어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그걸 쓰는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건 또 전문가들이 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에게 맞는 포맷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2분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2분을 했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봤더니 어디도 존재하지 않은 컨텐츠인 거죠. 그러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는 1시간이 아니니까 프로그램 정규 편성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15초가 아니니까 광고 타임에 내보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되게 독특한 타이밍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편성포에는 들어가면서도 짧게 치고 나가는 좀 신기한 프로그램이 되었던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다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자분들께서 도대체 무슨 다큐길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2편의 다큐 중에 한번 2편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如果你想画牛，就请画中国牛吧。如果你想画画，就请画中国吧。中国是世界的中心，图画的中心也在中国。所以，朝鲜画家所画的朝鲜画中，中国牛，中国发型，中国山水。 그러던 어느 날 화폭에 처음 등장한 조선의 산과 강.
최초로 우리 땅을 그린 겸재정선. 그는 조선의 돈키호테였다. 인생의 진짜 사는 재미. 돈키호테 정신에서 배우다. 에두아르 마네. 그는 시대를 넘어 시대를 이끈 돈키호테였다. 당신 안에 돈키호테를 응원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시 봐도 만의 그 그림이 이렇게 화색위에 썰려서 나오는 장면이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는 그때 어떻게 나왔을지 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어떤 과정에서 나왔어요?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들이 또 많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돈키호테가 저희가 이렇게 대표로 여기 앉아 있지만 실은 여러 주인들을 거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진짜 돈키호테 정신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데 처음에 이 발상을 하고 그때 스태프들은 저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5년 전에 태동된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희 회사의 다른 팀의 CD님으로 계신 유병욱 CD님과 홍인혜 카피라이터, 그 다음에 이승화 부장이 그때 주축이 되어서 저런 아이디어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콘티를 짜면 조금 아까 김민철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사람의 힘이 합쳐지는 게 저희들의 협업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텍스트를 쓰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온 다음에 감독님을 붙여요. 그러면 어떤 감독님이 들어오셔서 그 텍스트를, 물론 우린 이러이러한 그림을 생각합니다라고 드리죠. 그럼 감독님이 그걸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 감독님이 나는 이렇게 그림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자기의 아이디어를 추가해가지고 와요. 그때 한 3-4개 아이디어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쇄기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이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다들 스태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고서 이 파쇄기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제 바로 고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파쇄기 아이디어는 그 감독님 아이디어가 같이 합쳐진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전돼 나갔던. 이렇게 비주얼 아이디어가 특이한 광고를 갖고 저희가 다큐를 갖고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책이 뭐 독자분들 다 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특이하죠. 다른 책, 단행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책들이랑은 되게 레이아웃도 다르고 그림도 많고 그래요. 좀 잡지 같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책을 잡지 스타일로 만든 그 이유를 좀 독자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뉴스도 카드 뉴스로 보는 세대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독자층들이 140글자 안에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또 쓰기 별로 귀찮으니까 인스타그램을 쓰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텍스트 헤비하게 많은 글로 가는 게 현명한 판단일지,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일지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지금 민음사 그 홍보를 좀 해드리자면 민음사에서 만든 리터라는 잡지가 젊은 친구들한테 꽤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 잡지도 보면 문학 잡지인데 문학 잡지의 틀을 벗었죠. 그래서 약간 보면 잡지 그냥 일반 잡지의 그 느낌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주는 시사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너무 텍스트 헤비하게 가지 말고 잡지 형태를 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제 그 수용자들 입장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내용을 바라봤을 때도 그 지향하는 지점은 똑같을 수밖에 없었는데, 얘기 들으신 것처럼 저희가 만든 건 1분 정도 되는, 1분 30초 되는 다큐거든요. 이거를, 이 다큐는 동영상이잖아요. 이렇게, 동영상을 텍스트라는 것으로 바꿔야 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면서 잡지 형태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이거를 만약에 순수 문학 같이 간다면 동영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정신 아니면 그 핵심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수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도 그렇고 원래 태어난 그 내용물을 봐도 그렇고 잡지 형태로 가는 게 가장 합당하겠다는 판단은 내려진 거죠. 그 판단을 내릴 때도 물론 저 혼자 내린 판단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민음사 편집진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협의를 하는데 대부분 같은 지점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착지는 이제 잡지 형태가 된 거였어요. 마침 제가 이 잡지 질문을 드릴 때 이제 V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외국인 분들도 많이 실시간 영어 번역 자막으로 보고 계시대요. V 라이브에서 반디님이 질문하셨는데 표지에 책이 계단처럼 되어 있는 일러스트가 인상적인데 이게 어떤 뜻이 있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혹시 대답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이거는 사실은 출판사에서 제안을 저희한테 이제 여러 가지 표지 중에서 이게 뭐 광고회사에서 낸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출판사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거고 다른 분들은 하실 얘기 있으면 더 해주시고 저는 저게 좋았어요. 이게 책은 접히지 않는다. 책은 그냥 이렇게 이게 바닥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데 그거를 확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돈키호테 정신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희 책이 나올 시점이 여름이니까 학교 다니실 때도 뭔가 패션 시원하라고? 코디 아이템으로 바캉스 아이템. 네. 그리고 표지 뒷장에 보면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발음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자비에르잠의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안녕 돈키호테 컨셉을 잘 반영하는 디자인이라고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하비에르 하얀? 하비에르 하얀. 하얀? 하얀? 네. 저희는 네, 여러분. 예,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부끄러워질 것 같은데. 전 사회자입니다. 지금 이거 작품 제목이 전망대인가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예, 이게 책을 계단으로 만들어서 어. 전망대라는 제목을 붙인 게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계단을 올라가서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우리가 책을 읽는 게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전망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네요. 아, 얘기 네. 듣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3시 2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V앱 접속자 수가 4,200명이 넘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V앱과 네이버 TV에서 실시간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니까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 선배님들 많이 괴롭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못됐네.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 넘어가겠는데, 제가 이제 영팀에 뒤늦게 합류하다 보니까 다큐를 만드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리를 못했는데, 뒤늦게 알게 된 게 구성회의만 1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창의력이라기보다 누가 돈키호테고 누가 돈키호테가 아닌지를 책상에 여러 명을 뿌려놓고 끊임없이 오디션이었을 것 같아요. 뭐 슈퍼스타 돈키호테처럼 누가 돈키호테가 맞는지 수많은 돈키호테들이 후보로 오르고 떨어졌을 텐데 이 사람이 더 돈키호테다 이런 걸 따지는 기준 같은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돈키호테를 선별하는 일종의 콘테스트가 2단계가 있었는데 1단계는 진짜 짧은 다큐를 위한 콘테스트였겠죠. 그때는 물론 OTBN이라는 광고주 클라이언트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인생에 사는 진짜 재미를 느낄 만한 타겟에게 좀 더 소구력을 가진 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12편의 다큐를 만들면서는 사람이거나 너무 역사적인 인물 혹은 뭐 미술에만 특화된 사람 이렇게만 가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창의력이라는 게 꼭 어떤 한 분야를 지칭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생충 쪽 병원균 뭐 이런 쪽도 나올 수도 있는 건 거고, 혹은 뭐 한글, 우리나라 역사, 서양의 역사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물도 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올레길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이 구성이 된 건 그 다큐에 선정이 되었던 돈키호테를 바탕으로 해서, 근데 저희 좀 전에 이제 민철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15초 광고를 만드는 데 특화된 사람들이라
다큐까지는 1분 30초, 2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책으로 만들지? 너무 난감했어요. 그러면 우리를 도와줄 또 다른 돈키호테들을 찾아보자. 그래서 각각의 그런 소재에 따른 돈키호테들을 어떻게 찾을까 하다가 저희는 아무래도 좀 깊이도 추구를 하고 동시에 재미도 추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전에 영상을 다들 보셨겠지만 제너랜다. 만해도 있고 겸재정선편 같은 경우에는 그 미술 사학자이신 고현희 선생님께 원고를 받아보면 좋겠다. 깊이를 좀 더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고, 만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뭐 미술 선생님보다는 예를 들면 미술사에서의 최초의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을 한번 돈키호테로 섭외를 해보자 라고 해서 조사를 해본 거고, 예를 들면 임즈 부부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대에 말하자면 돈키호테 주니어들, 그래서 72초 TV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 이 책을 보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역사 속의 인물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의 동시대에 있는 돈키호테 주니어들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책을 구성을 하고 창의력의 기준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책 얘기로 넘어온 마당에 한번 좀 약간 뻘쭘한 파트일 수 있겠지만 책에서 가장 아끼는 돈키호테를 한번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뻘쭘하네요. 낭독이라니요? 정말 뻘쭘한.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모르시는 분들, 지금 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안녕 돈키호테라는 책을 가지고 네이버 북토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광고회사 TBWA 영팀의 박우영 대표님을 필두로 하는 4명의 영팀 사단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뻘쭘한 파트로 돌아와서 돈키호테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 선생님, 어떤 분을 고르셨나요? 저는 그 한 챕터의 서문을 골랐어요. 이거를 고르게 된 이유가, 어떻게든 저희는 매번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늘상 같은 식당에 가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레퍼런스를 찾으면서 새로운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비단 우리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르니까 늘 타던 차에 타서 하던 일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새로운 게 왜 안 나오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말이어서 저는 발췌를 해봤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한 해를 기원합니다. 어느 해인가 연초 인사로 지인들에게 건넨 말이다. 우린 너무도 어처구니 있는 짓만 하면서 살고 있다.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고 손해나지 않는. 창의력의 반대말은 안전함이다. 늘 같은 방식으로 하면 늘 같은 결과를 얻는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정신 이상이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머리를 한번 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철씨 님께서 한번. 네. 저는 내가 아무리 용기가 있어가지고 돈키호테처럼 길을 나선다고 하더라도 실은 주변에는 나의 길을 꺾어놓을, 나의 용기를 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걱정들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에 쓰여져 있는 구절인데, 이런 거를 말을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뿌리 깊은 나무 챕터에서 골랐습니다. 모든 모험에는 같은 딱지가 붙는다. 그러다 망한다. 사람들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배려라는 이름으로, 조심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모험에 망한다는 딱지를 붙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망한다. 그러다 망한다.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 돌진했을 때 과연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오가는 와중에도 망한다는 생각이 자리할 틈은 없었을 것이다. 그건 모험이었으니까. 모든 모험에는 얼마간의 무모함이 필요하니까. 그 모든 모험이 성공으로 끝날지 실패로 끝날지는 결국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네, 이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오씨님께서 한번 해주시죠. 저는
뭐 본의 아니게 지금 갑자기 나이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40대 중반을 향하다 보니까 나이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쯤 되면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근데 사실 좀 이룬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잘못 살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저희 동키호테 소재 중에 나이 편이 있었어요. 근데 뭐 마라톤 하기 좋은 나이 102살 파우저싱, 뭐 미국 횡단하기 좋은 나이 89, 도리스 헤덕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 나이에 뭔가 대단한 걸 이루었다라는 걸로만 해석을 하면 약간 김이 빠질 수도 있는 대목인데 동시에 약간만 뒤집어 보면 예를 들면 도리스 헤덕은 89살에 미국 횡단하기 좋은 나이라는 걸 증명을 해 보였지만 88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CCO님은 지금의 나이에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지만 29에 박웅현은 별 볼 일 없는 청년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 마음 소름. 보인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나이가 세운 기록을 보면 초인적이지만 모두가 초인의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나이는 빛나는 순간의 좌표일 뿐 저마다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붙잡고 끝까지 달린 결과들이다. 누군가는 달렸고 누군가는 시를 썼다. 누군가는 어느 날 떠오른 생각을 함부로 놓지 않고 끝까지 실천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매진했다. 세상에 의심할 때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고 방향을 틀지 않았다. 누구처럼? 바로 돈키호테처럼. 네, 이 구절이 저한테는 와닿았습니다. 다음은 박 대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저는 그 지금 JOCD 얘기한 거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중고등학생들이면 쟤는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데, 쟤는 선생님 칭찬을 받는데, 쟤는 나보다 잘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대학교 간 친구들이라면 저 친구는 나보다 스펙이 좋은데 저 친구는 유학을 갈 수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취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쟤는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데 쟤는 뭔가 비전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러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40대 50대가 됐으면 나는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부분을 골랐고요. 그 장사익 선생 인터뷰인데 이게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터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서 문장 구조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정리하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내용은 거의 다 있어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사익 땡땡. 모든 식물은 꽃을 피우죠. 소나무까지도 꽃을 피우거든요. 이름 모를 들꽃도 피고. 지금 저 골목에 보면 목련꽃이 있잖아요. 인터뷰했을 때가 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목련 이제 준비를 시작했죠. 그랬더니 장사익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놈들이 급해. 지금은 거의 다 펴가지고 걔들은 날 따뜻해지기만 해봐라. 봄 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다 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목련이 필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일찍 핀 꽃은 또 일찍 가.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꽃은 각자 필 때가 있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사익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괄호 열고 목련은 봄에 피지만 능소화는 한여름에 핍니다. 근데 가을에 다른 꽃이 다 피고 난 다음에 설이 내릴 때 피는 꽃이 또 있어요. 언젠가 결국 꽃은 핍니다. 인생에서 꽃을 피우는 것을 비유해서 결혼이니 직장 생활이니 애 낳는 거니 이런 거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언젠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약간 제가 각색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나 지금 각자의 그 인생의 단계에서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7에, 29에, 48까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늘 하던 노력을 하고 자기 확신을 잃지 않고 가다 보면 언젠가 꽃을 핀다. 그 얘기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 낭독을 해보지 저도 원래 해야 되는데 사회자의 권한으로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억울하면 사회자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책에는 미처 소개 못했지만 나만의 돈키호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있죠. 책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이고 심지어 영상으로 나가지도 못했던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멍게 편인데 다른 것들은 딱 뭐 겸재정선, 에두아르 마네라고 콕콕 집어서 그 누군가를 돈키호테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도 알 수 없던 그 누군가를 돈키호테라고 명명했던 편이 있었어요. 그게 멍게 편인데 멍게가 저는 진짜 좋아하고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실 거예요. 멍게 소주 안주로 그거만한 게 없잖아요. 죽이죠. 근데 그거를 멍게가 먹는 거다라는 생각 없애고 바다에서 그걸 봤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파란 바다에 시뻘건 막 그렇게 외계인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맛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생긴 것만 봐서는. 근데 어떤 누군가가 무모하게 용기를 내서 그거를 잘라서 입에 넣어 본 거죠. 그리고 야 이거 맛있어 라는 게 언제부턴가 퍼져서 우리는 그걸 먹으면서 아 입안에 바다를 쫙 펼쳐지게 술안주로 그렇게 됐던 거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는 멍게가 먹는 건지도 몰랐을 거고 돌멍게 껍질에 소주를 따라 마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술을 안 먹는 유일한 사람이 지금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피라이터가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위험합니다. 근데 저는 술자리에 특히 횟집 같은 술자리에 쫓아가는 거를 좋아하는 게 멍게 때문이에요. 술은 못 먹어도 저는 돌멍게 껍질에 사이다 따라 먹고 하거든요. 그건 다른 얘기인데. 돈키호테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저는 가끔 가다 그 동영상 완성된 동영상을 모니터로 봐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 멍게 혁신, 멍게 혁신. 이 멍게를 누가 가장 먼저 입에 넣었을까? 그거를 입에 가장 먼저 넣은 사람이 우리의 입안에 바다를 선물한 돈키호테라고 메시지가 딱 떨어지는 게 너무 공감이 되고 아직도 멍게를 먹을 때마다 그 누군가한테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딱 이 분위기를 타서 멍게를 딱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보여드리면 참 같은데 좋은데 이게 안 되네요. 대신 멍게 대신에 아쉬운 대로 나이랑 제2의 인생 편 다큐를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참 저희가 만들었지만 자 하나로 모든 텐션을 끌고 나가는 뿌듯하네요. 천재 아니에요? 잘 만들었네. 사운드 디자인이 진짜 좋았어요. 긴장감이 있어요. 이쯤에 바이올린 소리. 진짜 지금 사운드 얘기하니까 이 사운드가 딱 반 같아. 사운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네. 부수적인 게 아니라 감독님 진짜 노금식 실장님이랑 너무 고생하시네. 그것도 사실 논란이 많았는데 나는 자막으로 다 가자. 격렬하게 반대야. 내레이션이 있는 게 아직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내 판단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 나는 다 자막으로 가자고 했었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저 정도에서 사운드 들어오는 게 맞는 거.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낮에는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 글을 쓴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 지방의회 의원으로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수학자로 일한 피에르 드 페르마.
22년간 세관사무소에서 통행료 징수원을 하며 그림을 그린 앙리로서 맞아요. 회사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라는 핑계를 대는 대신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한 사람들. 그 모든 핑계를 물리치고 도전을 한 돈키호테. 인생의 진짜 사는 재미, 돈키호테 정신에서 배우다. 네, 지금 3시 45분 현재 저희는 네이버 북토크 안녕 돈키호테 책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을 봤는데 마침 타이밍 좋게 다음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이 나이와 도전에 관한 질문이에요. 방금 본 다큐에서도 나이가 무색하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직업에 도전한 돈키호테들이 등장하잖아요. 저희 책의 독자들도 특히 이 부분에서 되게 감동을 많이 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혹시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된 도전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지요? 좀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사실 사전에 미리 짰어요. 누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좋을지. 제가 물 먹는 타이밍이었군요. 이렇게 반사. 네. 네, 저에게 질문이 돌아오긴 했었는데 사실 좀 고민스러운 질문이긴 하더라고요. 아직 그만큼 안 살아본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서. 근데 다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 10여 년 전에 좀 우울증처럼 약간 힘든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때 한 1년 정도 쉬는 시간을 좀 가지자라고 해서 여행을 좀 장기적으로 떠났어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여행을 갔다가 온 다음에 뭔가 새로운 걸 했다, 이렇게 해야지 책처럼 되는 건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여행을 가기 전에도 광고회사를 다녔고, 여행을 다녀와서도 여전히 지금처럼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는데, 제가 여행을 가서 한 거라고는 뭐 하루 종일 빙하 보고 사막 보고, 그리고 뭐 화산에 올라갔다가 허허벌판을 그냥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돌아왔더니 좀 더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거에 약간 유연해지는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을지언정 마음의 변화는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또 하나의 유용한 터닝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2의 인생이라던가 도전이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너무 크고 무겁게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소소하지만 전 나름대로 의미 있었고 컸다라고 생각하는 제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광고회사는 사실 도전을 새로 한다고 말할 게 없는 게, 매일매일 매번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또 도전이잖아요. 그쵸, 완전 그쵸. 생판 모르는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이나 다른 사람들이 광고회사 다닌다고 하면은 너도 되게 크리에이티브 하겠다, 창의적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손발이 사라지는 것 같고, 카피라이터니까 한마디 해봐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카피라이터를 정말 잘못 알려주구나, 시스니까 한번 대대적으로 카피라이터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오해가 많은데, 아니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밥벌이가 어쨌든 광고인이고 창의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 보니까, 광고인이 어떻게 발상을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그 발상법이 어쨌든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발상법에 대해서 혹시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실 분이 없을까요? 네, 제 차례가 돌아왔는데요. 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실은 이 생각을 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그거 저도 알고 싶어요. 되게 발상법. 도대체 발상을 어떻게 하는지. 확신컨대 여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특이한 발상을 계속해서 해내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라면 일상도 되게 특이하게 살아갈 거야. 진짜 물구나무서기 할 것 같고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은데, 제가 13년간 본 바로는 CCO님은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아가시고요. 네, 정말 수영하시고 회사 오시고 집에 가서 밥 드시고, 그게 일상인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똑같은 걸 읽어도 똑같은 생활을 해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조금 더 이게 의미가 무엇이지? 그리고 조금 더 관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 어딘가에 새겨두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 하나를 보더라도, 아, 저 장면 되게 좋아. 물론 까먹죠. 저는 특히 많이 까먹고요. 하지만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나의 근육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상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고요. 마침 지금 광고인의 발상력과 관련해서 네이버에서 하루보람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좀 이제 민철 씨 말고 다른 분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평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시도를 하는지, 일상에서 자잘하게 발상력을 위해서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혹시 대답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서준혁 씨 같아요. 아니, 나를 봤어요. 아는데 이게 텔레파시가 왔어요. 아, 내가 대답을 할 말하고 테니까, 싶다. 너 말하지 마. 새로운 것에 대한 발상. 저는 약간 주변 상황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딱딱한 글이 나오는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천장이 뚫려 있는 곳에 가면은 정말 뜬구름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예전에 화장품을 되게 많이 담당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가뜩이나 저는 건조한 날은 스킨 2번 바르고 촉촉한 날은 스킨 1번 바르고 나오는 사람인데 세상에 화이트닝이 그렇게 많고 세상에 무슨 선블록이 그렇게 단계별로 많은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를 써도 뻔한 게 나오게 돼요. 그때 가장 크게 제가 부딪혔었는데 화장품 브랜드마다 이 화이트닝은 젊은 사람들을 위한 화이트닝이고 그런 화법이 있어야 되고 이 브랜드는 되게 나이 드신 사모님들의 화이트닝이고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거를 제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페를 여러 군데를 조금 알아놔서 좀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카페를 써야 될 때는 고급스러운 카페. 청담동에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시는 카페에 가서 거기서 카페를 썼었고 제가 캐릭터 카페도 가서 카페를 써본 적이 있어요. 10대를 위한 카페를 쓰기 위해서. 그 주변 상황에 많이 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거울 보면 깜짝 놀라는데 헬로키티 카페 같은 데 앉아 있어서 쓰다 보면은 나도 왠지 키티를 좋아하는 저들 속에 티 안 나게 숨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들어온 사람마다 놀라죠. 뭐 저런 게 여기 앉아 있어. 뭐 거울만 없으면은 저는 그 상황에 금방 동화가 되는 것 같아서 새로운 거에 접근을 할 때 그 새로움이 가장 익숙해질 만한 공간에 가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맞다니까, 저는. 맞아요. 대답을 잘해주시네요. 준비된 대답은 아니었는데. 지금 마침 네이버에 되게 서준차님 결혼하셨냐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특히 네, 저도 지금 주변에서 계속 문자가 오는 게 서준혁 CD님 사랑해요 이런 말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저는 CD가 아니고요. 싱글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안 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만나는. 적극적인 여성분들 환영. 아닙니다. 여성분들 오지 마세요. 인자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보고 있거든요. 저도 말 조심해야겠네요. 조심하라고요. 제가 말 조심해야 되겠는데 교수님께 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책의 모든 내용이 좀 하나하나 의미가 있었지만 가장 블로그나 SNS에서 문구로 뭐 많이 본 게 장사익 선생님과 대표님과의 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대담에 임하셨던 대표님 아까 그 대목을 읽어주시기도 했지만 모든 꽃은 언젠가 핀다 이 말 너무 좋지만 또 대담에서 무엇이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신지 그때의 분위기라든가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월 어떤 아침이었던 것 같고요. 아주 찬란한 하루였어요. 찬란한 반나절이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아주 훌륭한 얘기를 학자연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삶의 얘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네 슈퍼 아저씨 같은 톤으로 하버드 마이클 샌들 교수가 할 만한 얘기를 들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되게 좋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슴에 스며드는 건 훨씬 더 큰 거죠. 그냥 자기의 살아온 얘기를 그냥 아주 담백하게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지혜들은
그 좋은 책에서 읽었던 지혜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였어서 되게 좋았었고요. 그런데 지금 아쉬운 건 사실은 이게 인터뷰의 현장감을 살리다 보니까 말하자면 글의 밀도 그리고 글의 구성, 흐름 이런 것들은 약간 조금 놓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현장감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갔고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여기 책에 나왔었습니다만 질문을 뭐라고 했었냐면 장 선생님이랑 저랑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는 걸 젊은 친구들이 볼 거다. 보면은 아마도 속으로 이럴 것 같다. 니네는 이제 뭔가 이뤘으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얘기하지. 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다. 나는 그 마음 이해된다. 그러면 그거 어떡하냐. 우리가 그 입장이 될 수는 없으니. 그래서 제가 했던 질문이 20대 장사익한테 한마디 좀 해줘봐라. 20대 장사익은 엄청나게 저보다 훨씬 더 떨리는 상태였단 말이죠. 말하자면 요즘 기본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대학도 안 나왔고요. 직업이 없었고요. 뭐 딸기 장수도 하고 무슨 뭐 가구를 나르기도 하고 뭐 15개 직업으로 왔다 갔다 카센터 그러니까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죠. 지금의 20대보다 조금 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장사익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했더니 어려운 질문이었죠. 그게 고민하시더라고요. 고민하시더니 하여튼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그냥 하루 살아남어. 그냥 하루만 살아남어. 또 하루 살아남고 또 하루 살아남어. 지치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남아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저는 말씀드리면서도 지금 또 소름이 돋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 살아남아라. 또 살아남고 자기에 대한 확신 놓치지 말고 또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그렇게 살아남다 보면 언젠가는 뭐가 이루어질 거다.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었고요. 이거 외에도 뭐 아주 찬란한 순간들이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에서 또 레아님이 질문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하루 살고 버티는 전형적인 광고인의 살이가 하루살이 생이잖아요. 이 방송 시간도 버티고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또 회의를 해야 되고 네. 저희가 그런 상황인데 네이버에서 레아님께서 지금 3시 57분 전쯤에 창작을 업으로 하시면서 매일매일 부담감과 압박감을 어떻게 덜어내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질문이랑 얘기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부담이죠. 네. 덜 수는 없는 것 같고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걸 세상이 꺼질 것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건 맞지만 더 과대 포장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책상 앞에 놓여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가끔은 떨리고 정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하나씩 풀어가 보자.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혼자만 이걸 다 해결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팀원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팀원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부터는 그렇게까지는 겁이 나거나 너무 무겁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해보자 하고 조금 더 해결이 덜 됐으면 요만큼은 내일 해보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이것도 해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사희 선생님이 하루하루를 살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그러니까 사실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내일은 모레는 1년 후 제가 어디서 뭐 하는지 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눈앞에 닥쳐 있는 것들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무책임한 답인가요? 진솔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오히려 갇혀져 있으면 약간 거짓말 같잖아요, 오히려. 다음 또 질문 드릴게요. 아까 다큐로도 봤지만 저희 책에 제2의 인생 장이 있잖아요. 혹시 광고인의 삶이 아닌 제2의 인생을 꿈꿔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뭐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그냥 이 정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내가 나중에 뭘 할까? 그러니까 예전에 어릴 때 40살 정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서 지금 13년째 광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오기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광고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읽었고 그냥 음악을 들었고 그냥 생각을 했고 그냥 글을 썼는데 그게 우연히 카피라이터라는 씨앗을 만나가지고
제가 시작하게 제 1의 인생이라고 친다면 그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제 2의 인생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술을 마시는 양으로 보면 저는 분명 술집 사장이 될 게 분명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저라는 사람이 토양이 풍부해져 있으면 뭐라도 어떤 씨앗이 오더라도 괜찮은 나무가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2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닥치지 않고라는 거는 옳지 않은데 책도 읽고 있고요. 글도 쓰고 있고 그리고 술도 많이 마시고 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고 그냥 저라는 사람을 되게 풍성하게 만드는데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2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그 중에서도 도예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네요. 도자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재능이 없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네, 예술혼은 없더라고요, 저에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슬슬 마지막 질문이 다가오고 있는데 먼저 이 질문을 이따가는 CCO님께 드릴 건데 돈키호테력과 실행력에 대해서 마무리처럼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돈키호테력, 실행력을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책에는 비록 못 실었지만 나는 이런 게 돈키호테력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기 멀리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네, 그런 사람 여기 마이크를 있네요. 넘기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부자연스러운 약간 만담 회사 들어가서 얘기 좀 해.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돈키호테력은 창의력은 실행력이고 그게 돈키호테력이다라는 말에는 100% 공감을 해요. 동의를 하는데 이 실행력이라는 것 자체가 창의력만큼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실행을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하면 된다라는 말만큼 어려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게 어려운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게 실패해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질타와 실망과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니까 더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대중을 대해본 적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 있어 본 적도 거의 없고 이런 조명을 받아본 적도 거의 없어요. 얼마나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두려웠겠어요. 여기서 또 생중계잖아요. 말 실수하면 지금 V앱에 4,000명? 7,500명이 넘었어요. 좀 전에. 제가 여기서 말 실수 한 번 하면 V앱으로만 7,000 몇 명이 저의 말 실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생중계라는 게. 근데 이 자리까지 오게 했던 힘은,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했던 힘은, 뭐 어때, 에라이 씨, 그냥 가보자. 가서 헛소리를 하든 뭐든 해보자. 뭐 거기서 또 배우는 게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있게 하는 힘이 에라이 모르겠다. 해보자. 에라이 뭐 어때?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에라이라는 말이 그냥 뭐 에라이 뭐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그칠 수 있는데 에라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실행이 되게 가까워져요. 에라이. 여기서 지금 나가버릴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에라이라고 하면 진짜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실패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거죠. 실패가 당연해져야 에라이 하면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저 얘기 좀 길게 해도 돼요? 네. 시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또 야구 얘기를 해보자면 야구에서 3할 타자가 잘 치는 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할 타자면은 바꿔서 생각해보면은 7할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10번 중에 7번을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니까 3번의 성공을 위해서 실패라는 건 그냥 7번 반복해야 되는 그냥 너무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LI라고 해서 실패를 할지언정 실패를 했다는 건 어쨌든 실행을 했다는 거고 실행을 했다는 건 나는 돈키호테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창의력에 더 가까워졌다는 것 이라고 그냥 당연하고 뿌듯하게 오히려 실패를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력, 그 창의력은 실행력이다. 실행력이 앞서서 실패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실패를 해야 또 그만큼의 성공을 해보는 거 아닐까요? 마침 이 질문은 아닌데 브이라이브에서 콩콩콩콩콩 쿵쿵님 아이디 잘 읽어요. 콩 5개 쿵 2개님이 취업 준비생인데 나이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다큐 보면서 눈물이 났다. 좋은 영상 감사하다. 이런 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질문은 아니고 그냥 너무 아, 좋네요. 좋았다. 이런 지금 그거도 실패력 좋습니다. 얘기하시는 것과 취업 준비생한테 지금 되게 와닿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창의력과 돈키호테력에 대해서 좀 마무리 질문을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지만 어쨌든 오늘 처음 이 내용을 듣는 시청자분들이 많잖아요. 한 번만 더 대표님께 생각하시는 창의력과 돈키호테력을 좀 설명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설명이 책 한 권이죠. 그래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아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저는 기성세대거든요.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되게 미안한 얘기예요, 제 얘기가. 우리 사회가 진짜 실패를 용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거 반성해보면요, 진짜 더군다나 흑수저 얘기들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의 실패가 너무나 치명적이 되어버리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이 저를 포함한 이 기성세대에 먼저 반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반성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반성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노력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창의력 관련돼서, 이 돈키호테력, 발상력 관련돼서 그 강의를 하면서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윗사람들입니다. 이 창의력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윗사람들의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 같아요. 그게 이 사회를 창의적으로 만들고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다 싶어서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 떨고 계시는 분들, 장사익 선생이랑 한 얘기 하지만 막상 내가 그 입장 되면 진짜 실패 한번 해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회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될 건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 시스템 만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영어 발음이 약간 후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막 좀 넣어주세요. Better sorry than safe. 안전하기보다는 미안한 게 낫다. 이게 우리 팀에서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안전을 추구하기보다는 미안하더라도 한번 해본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싶은데, 그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나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상황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상황, 인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게 확신이 없다라는 생각을 디폴트로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원래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한 선택을 하시고 그걸 완전하게 만들려고 주변에 지혜를 모으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바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또 지금 실시간 질문들이 되게 많이 왔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많이는 못할 것 같고 몇 개만 제가 좀 골라서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또 청소년에 좀 약하잖아요. 청소년 지금 뭐 취준생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약한데 네이버에서 혜민님께서 지금 커나가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 혹시 청소년 분들에게 뭔가 이 말만큼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김민철 CD가 말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청소년에게. 저는 이제 시시언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는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언젠가 저에게 고등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숙제를 하러 왔었는데, 그 반에 2명이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어 했고, 40명 중에 27명 정도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되게,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공무원은 어떤, 이제 대통령 정도는 꿈을 꿔야 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꿈을 꿔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청소년 때는, 그러니까, 현실에 너무 보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생각해 보라라고 말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거든요. 가장 힘든 시기고,
실은 저는 하루도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너무 힘든 시기인데 그 하루하루가 자기를 너무 많이 만드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리고 너무 일찌감치 포기도 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세상에 부딪히게 될 테니까 우선은 마음대로 생각을 해보라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하루하루가 팍팍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말고 좀 꿈을 심어주고 괜찮다라고 스스로가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청소년 때 진짜 어떻게 해도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좀 놀 걸 이럴 것 같고, 네. 좀 많이 놀았던 사람들은 아, 그때 공부할 걸. 네. 그게 어떻게 해도 후회를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디폴트로 맞아요. 갖고 가면 더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맞아요. 지금 그러네요. 저희도 회사에서 밥을 일하면서 갖고 있었네. 네. 매일매일 이불킥을 하는데 매일매일 어제 그렇게 말하지 말걸, 카피 그렇게 쓰지 말고 후회를 하는데 청소년들은 더 심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네.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그러진 네. 않겠지만 네.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러다 보면 공부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지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의 좀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네이버에서 요니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 영팀이 특이한 팀이니까 준비 중인 다른 프로젝트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기밀상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하나라도 좀 귀띔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뭐가 있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질문인데 오늘 들은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마지막이니까요. 네. 팀에서 하고 있는. 제가 그냥 말씀드려보면 글쎄요, 뭐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 미친 짓을 기획하고 있고요. 뭐 뭘 상품을 만들까 뭐 별거 다 하고 있는데, 돈키호테 2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돈키호테가 아까 저기 서준혁 카피가 얘기했지만 죽었다고 생각한 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큐가 됐었고요. 거기서 이제 안녕 했던 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녕 하고 다시 나왔었고요. 여기서 지금 또 헤어지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파트너들을 만난다면 돈키호테 2 뭐 재료들은 많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뜻 있는 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같이 또 작업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은 12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카피를. 네, 그때 소재는 다 골라놨고요. 네. 누가 빨리 저희를 잡아서 누가 빨리 럭키가이가 되느냐가 이제 문제죠. 품절 임박. 엄청 분위기를 보시는데 더 사회 잘 보지 않았나요? 어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요새 날이 무척 더운데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과 함께 저희 시원한 표지에 안녕 돈키호테를 펼치고 창의력의 세상으로 한번 풍덩 빠져보는 책바캉스, 소위 북캉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까지 안녕 돈키호테 저자들 TBWA 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